서울 도심이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빌딩. 검은 세단이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흰머리의 여자가 내렸습니다. 입구에서 기다리던 남자 셋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허리가 꺾일 정도로. 여자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일어섰습니다. 경비원이 자세를 고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35층. 문이 닫혔습니다. 그 빌딩의 주인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들의 결혼식에서 쫓겨났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글을 쓰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단 한 줄이라도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4년 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예식장. 플라스틱 의자가 줄지어 있던 그 예식장. 형광등 빛이 조금 노랬던 그 예식장. 62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옥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복은 낡았습니다. 소매 끝이 조금 닳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다리미를 꺼내서 정성껏 다렸습니다. 머리도 했습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5,000원짜리 파마를 사흘 전에 미리 했습니다. 손도 봤습니다. 재래시장에서 두부를 만지는 손이라 거칠었습니다. 핸드크림을 발랐습니다. 딸이 생일 선물로 줬던 핸드크림.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모아두었던 그 핸드크림을 오늘만큼은 아끼지 말자고 듬뿍 발랐습니다. 그 손으로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안에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윤정자였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유일한 아들, 10달을 품었던 아들, 혼자 키웠던 아들, 재혁이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윤정자는 예식장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처가 쪽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50대 여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싸 보이는 정장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윤정자를 위아래로 봤습니다. 한복을 봤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구두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쪽에 계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윤정자가 그 여자를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신부 측 어른들이 좀 그러시거든요. 어머님 복장이 저희 쪽 분위기하고 좀 안 맞아서요. 윤정자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나서 오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따로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끝나고 나서, 아들의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윤정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였습니다. 처가 쪽 남자 친척으로 보였습니다. 그 남자가 윤정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중하지 않은 손길이었습니다.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끌었습니다. 출구 쪽으로. 윤정자는 걸었습니다. 끌려가면서 걸었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하객들이 봤습니다. 몇 명이 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윤정자는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예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잔인하게 따뜻했습니다. 윤정자는 밖에 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흰 봉투, 300만 원이 든 그 봉투를 아직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안에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옥색 손수건. 결혼식에 오면서 혹시 눈물이 날까봐 챙겨온 손수건이었습니다. 윤정자는 그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쥐었습니다. 꽉. 그리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햇살이 기울었습니다. 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나왔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나왔습니다. 윤재혁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보였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아들이 보였습니다. 윤정자가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아들이 멈췄습니다. 1초, 2초, 아들은 윤정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부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지나쳤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윤정자는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윤정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흰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옥색 손수건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4시 두부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어머니를 지나쳤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지나쳤습니다. 그 아들이 10년 후 어떤 표정을 짓게 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말래, 75살. 그날 결혼식의 진짜 주인공은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박말래였습니다. 신부의 어머니, 박말래는 그날 연분홍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단이었습니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올려 얹었습니다. 손가락마다 반지가 있었습니다. 2개, 3개, 오른손 약지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형광등 아래서 빛났습니다. 박말래의 남편은 이미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말래에게는 돈이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3채 있었습니다. 서울에 2채, 경기도에 1채, 딸 서연이를 대기업 비서실에 보낸 것도, 사위를 골라준 것도 다 박말래였습니다. 박말래의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체면, 딸의 결혼식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하객은 많아야 했습니다. 꽃은 비싸야 했습니다. 음식은 풍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보기 좋아야 했습니다. 박말래는 윤정자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재래시장에서 두부를 판다고 했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왔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박말래는 그날 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그 시어머니 결혼식 날 들어오면 안 돼. 우리 친척들 창피해서 어떡하니? 딸 서연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좀. 박말래가 끊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박말래는 친척 한 명을 시켰습니다. 미리 말해뒀습니다. 조용히 내보내라고, 소란 피우지 말고, 그냥 나가달라고 하면 된다고. 일은 조용히 처리됐습니다. 박말래는 그날 예식장 안에서 흡족했습니다. 신랑 어머니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물었습니다.
신랑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박말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멀리서 오시기 어려우셨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어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박말레는 지금도 사위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위 집에 살고 있다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박말레의 집에 딸과 사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박말레의 인식이었습니다. 집은 박말레가 사줬습니다. 가구도 박말레가 골랐습니다. 아이 학교도 박말레가 정했습니다. 윤재혁은 10년 동안 아내의 어머니가 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말레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봄이었습니다. 박말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짧게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박말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말레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박말레에게 무슨 말이 전해진 것이었을까요? 윤정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울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두부 공장으로 갔습니다. 콩을 불렸습니다. 갈았습니다. 끓였습니다. 간수를 쳤습니다. 두부가 엉겼습니다. 눌렀습니다. 잘랐습니다. 새벽 7시 시장에 납품했습니다. 그것이 하루였습니다. 윤정자의 하루는 늘 그랬습니다. 결혼식 전에도, 결혼식 날도, 결혼식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자의 공장은 작았습니다. 직원이 셋이었습니다. 모두 나이 든 여자들이었습니다. 공장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냥 윤신의 두부,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윤정자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것은 재혁이가 5살 때였습니다. 빚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윤정자는 빚을 갚았습니다. 혼자 재래시장에서 두부를 팔았습니다. 새벽에 만들어서 낮에 팔았습니다. 밤에 장부를 썼습니다. 재혁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서 작은 공장을 얻었습니다. 기계 2대, 솥 하나,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쫓겨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날 밤, 윤정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출, 뭔가, 이익, 다음 달 목표. 윤정자는 그 숫자들을 봤습니다. 올해,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숫자 하나를 고쳤습니다. 목표를 올렸습니다. 2배로. 그것이 윤정자의 방식이었습니다. 슬플 때, 억울할 때, 무너질 것 같을 때 숫자를 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배신했습니다. 아들은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윤정자가 한 만큼 정직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윤정자의 공장에 기계가 한 대 더 늘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직원이 5명이 됐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납품처가 늘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자는 갔습니다. 혼자 서류 가방 하나 들고 마트 바이어를 만났습니다. 35살짜리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윤정자를 봤습니다. 70에 가까운 여자, 낡은 점퍼, 손이 거친 여자,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오셨어요. 담당자분은요? 윤정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담당자입니다. 그 남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1시간 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윤정자의 두부가 전국 마트에 깔렸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이태수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63살 식품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두부, 제가 10년 전부터 지켜봤습니다. 같이 하면 더 크게 갈 수 있습니다. 윤정자는 그를 봤습니다. 오래.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요? 이태수가 웃었습니다. 이런 두부 못 봤습니다. 사람이 만든 두부거든요. 윤정자는 그날 밤 공책을 꺼냈습니다. 숫자를 고쳤습니다. 이번에는 10배로 그리고 10년이 됐습니다. 윤신의 두부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윤정식품 주식회사가 있었습니다. 직원 230명, 연매출 800억, 국내 두부 시장 점유율 3위, 회장실 창문 너머로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윤정자는 그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낡은 옥색 손수건. 10년 전 결혼식 날 쫓겨나면서 쥐고 있던 그 손수건. 윤정자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윤정자는 그 손수건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봄 햇살을, 잔인하게 따뜻했던 그 햇살을,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고, 자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날이 오면 윤정자는 이 손수건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말 대신 이것 하나로 10년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봄,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방식으로. 왜냐하면 윤재혁의 회사가 지금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재혁은 아침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 앞에서 혼자.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장모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학원에 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불편했습니다. 윤재혁은 45살이었습니다. 중견 건설회사 부장이었습니다. 월급은 괜찮았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었습니다. 처음 3년은 괜찮았습니다. 아이가 생겼고, 집을 얻었고, 살림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집안의 중심이 달라졌습니다. 장모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주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있었습니다. 윤재혁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장모에게 그냥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냥 출근했습니다.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고 다시 아침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달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였습니다. 격리팀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격리팀장이 말했습니다. 짧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재혁의 손에서 넥타이가 흘러내렸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윤재혁이 들어서자
조용해졌습니다. 격리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재혁은 그 서류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는 됐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왔습니다. 40억, 3개월 안에 갚으라는 통보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수주한 공사 2건이 동시에 취소됐습니다. 발주처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사유는 간단했습니다. 시공사 신용등급 하락, 신용등급이 떨어진 이유도 있었습니다. 거래처 중 하나가 부도났습니다. 연쇄였습니다. 도미노였습니다. 한 개가 넘어지자 나머지가 따라 넘어졌습니다. 윤재혁은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잔인하게 맑았습니다. 격리팀장이 말했습니다. 부장님, 지금 상황으로는 석 달 안에 자금 조달이 안 되면 법정 관리 신청해야 합니다. 법정 관리. 그 두 글자가 사무실 공기 속에 떠 있었습니다. 윤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모였습니다. 박말레였습니다. 윤재혁은 핸드폰을 받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 하늘을. 올해.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온 생각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윤정자,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윤정식품.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마트에 가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있었습니다. 두부, 순두부, 콩나물, 된장, 냉장 코너에, 노란 포장지에 윤정식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회장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윤정자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일부러 회장실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회장 프로필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알았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몰랐습니다. 이태수가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숨어 계십니까? 회장님 얼굴 알리면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는데 윤정자가 대답했습니다. 알려질 때가 되면 알려지겠지요. 이태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자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윤재혁은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하는지, 어머니가 어디 사는지, 어머니가 살아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말했습니다. 결혼 2년 차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 안 해도 돼. 명절이잖아. 윤재혁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후로 아내도 묻지 않았습니다. 장모는 더더욱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자는 그 집에서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재혁이 모르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윤재혁의 회사가 처음 흔들렸을 때 당시 회사의 부채 비율이 위험 수준에 올랐습니다. 은행이 추가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윤재혁은 사방으로 뛰었습니다. 지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모에게도 말했습니다. 박말레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몰라. 사업은 내가 알아서 해. 윤재혁은 혼자였습니다.
그때 익명의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법인 명의였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15억이었습니다. 조건이 하나였습니다. 이름을 묻지 말 것. 윤재혁은 몰랐습니다. 그 법인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변호사를 통해 처리됐습니다. 서류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윤재혁은 그 돈으로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투자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윤정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회사가 힘들다는 것을 이태수가 알아봤습니다. 이태수가 말했습니다. 아드님 회사 지금 많이 힘듭니다. 이번에 그냥 두시겠습니까? 윤정자는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살려요. 살려요? 이태수가 물었습니다. 알릴 필요 없어요. 이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리했습니다. 윤정자는 그날 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흰 봉투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날 들고 갔다가 돌아와서 넣어둔 봉투, 300만 원이 든 봉투,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오래, 그리고 닫았습니다. 윤정자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언젠가 알게 되면 그때 이 봉투를 주자. 결혼 축하금, 10년이 지난 결혼 축하금. 윤정자에게 손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시우, 9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어났다는 소식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이태수가 알려줬습니다. 아들 집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봤다고,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온 아들을 봤다고. 윤정자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혼자 두부 공장에 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공장 안에서 솥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손자의 얼굴도 모르면서 이름도 몰랐던 그 아이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봄, 윤정자는 그 아이를 봤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윤정자는 매달 한 번 아들이 사는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동네 큰 길을 차로 지나쳤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차가 신호에 걸렸습니다. 횡단보도였습니다. 아이 하나가 건너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학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노란 가방이었습니다. 아이가 건너다가 멈췄습니다. 신발끈이 풀렸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묶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서툴게. 윤정자는 그 아이를 봤습니다. 차 안에서 유리창 너머로 그 아이의 옆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재혁이, 9살 때의 재혁이 똑같았습니다. 윤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들이 움직였습니다. 윤정자의 차도 움직였습니다. 아이가 멀어졌습니다. 100m에 아이가 보였습니다. 가방을 메고 걷고 있었습니다. 작은 등이었습니다. 윤정자는 앞을 봤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혼자 차 안에서,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작은 소리로 시우야.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그날 저녁 윤정자는 이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수 씨. 나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태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정자가 말했습니다.
아들 회사.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이태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각오는 되셨습니까? 윤정자는 주머니 안에 손수건을 쥐었습니다. 낡은 옥색 손수건을 꽉, 그리고 말했습니다. 됐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에 봄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날의 봄과 같은 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정자 쪽에서 먼저 걸어가는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에서 박말레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손이 떨리는 채로 도대체 박말레는 어떤 말을 듣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2024년 4월이었습니다. 윤재혁의 회사 앞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검은 세단이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흰머리의 여자가 내렸습니다. 단정한 검은 코트, 굽이 낮은 검은 구두,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 여자가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오셨습니까? 여자가 말했습니다. 윤재혁 부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자가 말했습니다. 윤정자입니다. 경비원이 방문증을 건넸습니다. 여자는 그것을 받아달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무실 유리문 너머로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여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섰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자리가 어디입니까? 직원이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사무실 안쪽, 창가 자리. 윤재혁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림자가 졌습니다. 윤재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아니, 시간이 멈췄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재혁아.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무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윤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주변 직원들이 봤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윤재혁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떻게? 윤정자가 말했습니다. 앉아.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윤재혁이 주변을 봤습니다. 직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회의실로 가시죠. 윤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윤재혁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늙었습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달랐습니다. 10년 전과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슬픈 눈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깊었습니다. 윤재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윤정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막았습니다. 그 말은 나중에 해. 지금은 다른 얘기 먼저. 윤재혁이 멈췄습니다. 윤정자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윤재혁이 봤습니다.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류에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회사의 부채 현황, 채권자 목록, 현재 자산 대비 부채 비율, 그리고 해결 방안, 구체적인 숫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윤재혁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어떻게? 윤정자가 말했습니다. 나 두부 팔잖아.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윤재혁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재래시장 두부 장수가 어떻게 이 서류를 만들 수 있는지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태수였습니다. 68살, 단정한 양복, 윤재혁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정식품 고문 이태수입니다. 윤재혁이 멈췄습니다. 윤정식품.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연결됐습니다. 아직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했습니다. 윤재혁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윤정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봄 하늘을 조용히. 회의는 2시간이었습니다. 이태수가 설명했습니다. 현재 회사의 구조적 문제, 해결 가능한 부분, 해결 불가능한 부분, 그리고 제안. 이태수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회사에 필요한 건 자금이 아닙니다. 신용입니다. 발주처가 떠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우리가 보증을 서면 발주처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윤재혁이 물었습니다. 보증이요. 어떤? 이태수가 말했습니다. 윤정식품이 이 회사의 협력사로 공시됩니다. 그것만으로 신용 등급이 올라갑니다. 윤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정식품, 연매출 800억, 국내 식품 기업 중 신용 등급 A. 그 회사가 협력사로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발주처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은행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윤재혁이 이태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재혁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윤정식품이 윤정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두부 팔아서 키운 거야.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바꿨습니다. 윤재혁의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태수가 꺼내지 않은 서류가 아직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3년 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익명의 투자자 15억. 그 서류를 언제, 어떻게 꺼낼 것인지 그것은 아직 윤정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윤재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아내 서연이 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윤재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냄비 뚜껑을 잡은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윤재혁이 말했습니다. 회사로 오셨어? 서연이 냄비 뚜껑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박말레가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문을 닫았습니다.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나타났어. 재혁이 회사로. 박말레가 TV를 껐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윤정식품 고문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왔대. 윤정식품이 어머니 회사래. 박말레의 얼굴에 복잡한 것이 지나갔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계산, 그리고 또 두려움. 박말레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나가서 얘기해야겠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해. 10년 전에도 했던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말레가 전화를 했습니다. 윤정자에게 직접. 윤정자는 회장실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서연이 어머니예요. 박말레입니다. 윤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말레가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크게 성공하셨다는 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재혁이도 어머니 보고 싶어 했는데. 윤정자는 듣고 있었습니다. 박말레가 계속했습니다. 이번에 재혁이 회사 도와주신다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도 좀 오세요. 지호도 보셔야지. 윤정자는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시오요. 박말레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손자잖아요. 보고 싶으시죠? 윤정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하늘.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자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재혁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박말레가 웃음기를 걷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말레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예식장 밖으로 밀어낸 그 여자가 지금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박말레는 생각했습니다. 막아야 한다고.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윤재혁은 사흘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봤던 그 얼굴, 창밖을 보던 그 옆모습, 그리고 말했습니다. 두부 팔아서 키운 거야. 그 말이 귀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윤재혁은 검색했습니다. 윤정식품,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창업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두부 노점에서 시작, 10년 만에 연매출 800억, 여성 창업가 중 가장 빠른 성장. 그런데 기사 어디에도 창업자 사진이 없었습니다. 이름만 있었습니다. 윤정자, 대표이사 회장. 윤재혁은 그 이름을 봤습니다. 올해 자기 어머니의 이름이 기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성, 같은 이름, 몰랐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윤재혁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거실이었습니다. 장모가 안방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불렀습니다. 서연이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재혁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한테 연락하고 싶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윤재혁이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잘못했어. 서연이 눈을 내렸습니다. 윤재혁이 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가 나가시는 걸 내가 막았어야 했어. 그런데 안 했어.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우리 엄마도 그렇고. 윤재혁이 서연을 봤습니다. 올해 나는 그 말을 어머니한테 직접 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서연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박말레가 나왔습니다. 재혁아, 내가 다 들었다. 윤재혁이 장모를 봤습니다. 박말레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재혁아, 그 어머니가 지금 큰 회사 하신다고 달라진 거 없어. 10년 동안 연락도 없으셨잖아. 그게 서운하지도 않아? 윤재혁이 말했습니다. 연락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박말레가 멈췄습니다. 윤재혁이 이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침묵이었습니다. 박말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재혁이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태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이태수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번호가 찍혔습니다. 윤재혁은 그 번호를 받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만 들렸습니다. 윤정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재혁아, 그 한마디에 윤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윤재혁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이태수였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윤재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문자에는 3년 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익명의 투자자 15억. 그리고 마지막 줄. 투자자는 어머님이십니다. 윤재혁은 그 문자를 받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에 봄이 있었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윤재혁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쫓겨난 이후에도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모르게, 아들이 알까봐, 아들 몰래. 그런데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박말레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재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5초, 그 5초 동안 어젯밤 문자가 다시 보였습니다. 투자자는 어머님이십니다. 윤재혁은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5살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젯밤보다 가벼웠습니다. 무언가가 오래된 무거운 것이 조금 거쳐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격리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아침에 연락 왔습니다. 대형 건설사 발주처에서요. 윤재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격리팀장이 말했습니다. 재검토하고 싶다고 합니다. 다시 만나자고요. 윤재혁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격리팀장이 말했습니다. 어제 윤정식품이 협력사 공시 올라간 이후부터입니다. 윤재혁은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윤정식품 협력사 공시 확인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태수가 한 것이었습니다. 윤재혁은 그 공시를 봤습니다. 올해 어머니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기 회사 이름을, 아들 회사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오전 11시였습니다. 이태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회장님이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윤재혁이 말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오후 2시 윤정식품 빌딩이었습니다. 윤재혁은 로비에 섰습니다. 올려다봤습니다. 35층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와 강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건물이었습니다. 두부를 팔아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혼자 만든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5층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았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창이 컸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 창 앞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윤정자, 흰머리, 검은 코트,
오른손이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윤재혁이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윤재혁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단단하게 났습니다. 윤정자가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떨리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아들을 오래 윤재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야기, 결혼식 날 이야기, 어머니가 나가시는 걸 본 이야기, 그런데도 고개를 돌렸던 이야기, 그 모든 말이 죄송합니다 한마디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주,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거친 손으로, 두부를 만지던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봐. 나. 윤재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윤정자의 눈도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지 않았습니다. 나 괜찮았어. 그 말이 윤재혁의 가슴을 두 번 찔렀습니다. 괜찮았다는 말이 가장 아픈 말이었습니다. 윤정자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낡은 옥색 손수건. 아들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윤재혁이 손수건을 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날 어머니 손에 있던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윤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정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직접 비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직접 끓여서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셨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윤재혁이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어머니, 3년 전에 우리 회사에 윤정자가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윤재혁이 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였어요. 윤정자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윤재혁이 말했습니다. 이태수 고모님이 어제 윤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전화했어. 윤재혁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요? 저한테 그런 일이 있는지도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왜? 연락도 안 하면서 왜? 윤정자가 찻잔을 받습니다. 잠시, 그리고 말했습니다. 재혁아. 엄마가 엄마잖아.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연락을 안 해도, 10년이 지나도, 쫓겨났어도, 엄마니까 보고 있었습니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르게, 조용히. 윤재혁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말레는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 군데, 친척들에게, 지인들에게, 윤재혁과 아는 사람들에게.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윤정자에 대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에 연락을 끊은 어머니, 갑자기 나타나서 회사에 개입하려 한다. 아들 재산을 노리는 것일 수 있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박말레는 능숙했습니다. 직접 나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심을 심었습니다.
씨앗처럼 여기저기. 그런데 그 전화들 중 하나가 엉뚱한 곳으로 갔습니다. 이태수의 귀에 닿았습니다. 이태수가 윤정자에게 보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박말레 씨가 움직였습니다. 윤정자가 들었습니다. 이태수가 내용을 말했습니다. 윤정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올해 이태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정자가 말했습니다. 그냥 둬요. 이태수가 멈췄습니다. 그냥요. 윤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일로 자기가 정리돼요. 내가 할 필요 없어. 이태수는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박말레의 움직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말레가 윤정자를 찾아왔습니다. 직접 윤정식품 빌딩 로비였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막았습니다. 약속이 있으신가요? 박말레가 말했습니다. 약속이요. 나 가족이에요. 회장님 사돈이라고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자가 올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박말레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5층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회장실로 문이 열렸습니다. 박말레가 들어섰습니다. 처음 보는 공간이었습니다. 넓었습니다. 창이 컸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윤정자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조용하게 박말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10년 전 낡은 옥색 한복을 입고 예식장 밖에 서 있던 그 여자. 지금 이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말레의 발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표정을 고쳤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주,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넓은 곳에 계셨네요. 윤정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박말레가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여기 회사 문제는 저희 가족이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굳이 나서지 않으셔도 돼요. 윤정자가 물었습니다. 가족이요. 박말레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윤정자가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박말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윤정자가 이었습니다. 달인날 며느리 얼굴에 소주를 붓는 집안도 있더라고요.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박말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결혼식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윤정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박말레 집안에 있었던 일, 며느리가 친정어머니 장례식 날, 박말레의 딸이 소주를 부었습니다. 윤재혁의 직장 동료 아내에게서 흘러 윤정자에게 닿은 이야기였습니다. 박말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재혁이 회사를 돕는 게 아니에요. 재혁이를 돕는 거예요. 그건 제가 엄마니까 하는 거고. 그 누가 뭐라 해도 잠시 멈췄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박말레는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윤정자를 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윤정자는 그 닫힌 문을 봤습니다. 오래,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꽉!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박말레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그 전화가 어디로 갔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기사가 났습니다. 인터넷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있었습니다. 윤정식품 회장, 아들 회사 강제 인수 의혹. 내용이 있었습니다. 10년간 연락 끊은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아들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개입. 조력자를 내세워 경영에 관여하려 한다. 일각에서는 강제 인수 가능성도 제기. 기사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제보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익명의 업계 관계자.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포털에 올라갔습니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역시 재벌들은 다 똑같아. 아들 회사 먹으려는 거 아니냐? 10년 동안 연락 없다가 갑자기 왜? 이태수가 윤정자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기사 보셨습니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주가도 움직이고 있어요. 법적 대응도 검토해야 하고. 윤정자가 말했습니다. 태수 씨, 이태수가 멈췄습니다. 윤정자가 말했습니다. 그 기사 누가 썼는지 알아요? 이태수가 말했습니다. 박말래 씨 쪽에서 흘린 걸로 보입니다. 윤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이태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대로 두실 겁니까? 윤정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자가 말했습니다. 때가 있어요. 이태수가 물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윤정자가 말했습니다. 재혁이가 결정할 때.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재혁은 기사를 봤습니다. 읽었습니다. 2번, 3번,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장모를 봤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재혁은 장모를 봤습니다. 오래,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를 불렀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윤재혁이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서연이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윤재혁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거 장모님이 한 거야. 서연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윤재혁이 말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어머니한테 잘못했어. 그건 내 잘못이야. 그런데 서연아, 서연이 윤재혁을 봤습니다. 윤재혁이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 어머니는 내내 나를 지키고 있었어. 내가 모르게. 서연의 눈이 내렸습니다. 윤재혁이 말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할 거야. 기자회견? 윤재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회사가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야. 내가 직접 말할 거야. 서연이 말했습니다. 재혁아. 그러면 엄마가 윤재혁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 지킬 거야. 10년 전에 못한 거 지금 할 거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윤재혁이 아내를 봤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윤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윤재혁은 늦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문자를 썼습니다.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또 지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어머니, 내일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송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빠르게. 알았어. 고마워 재혁아. 고마워. 그 말이
윤재혁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고마워야 할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 윤재혁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장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낮고 빠른 목소리였습니다. 윤재혁은 문 앞에 서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말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전날 밤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윤재혁은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재혁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젯밤 박말레의 전화 소리가 아직 귀에 있었습니다. 낮고 빠른 목소리, 무언가를 지시하는 목소리. 윤재혁은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박말레는 기자 한 명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전에 추가 기사를 하나 더 내달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윤정자가 10년 전 가정을 버리고 떠났다는 이야기, 아들을 방치했다는 이야기, 그런데 지금 와서 나타났다는 이야기. 박말레는 돈을 제시했습니다. 금액까지 말했습니다. 윤재혁은 그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아침 6시였습니다. 윤재혁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박말레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윤재혁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말레가 말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윤재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박말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재혁이 봤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실대로 말할 겁니다. 어머니가 1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3년 전에 누가 우리 회사를 살렸는지, 그리고 10년 전 결혼식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말레가 말했습니다. 재혁아, 그건 윤재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박말레가 윤재혁을 봤습니다. 윤재혁이 말했습니다. 오늘 기사 막아주세요. 박말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재혁이 일어섰습니다. 넥타이를 매러 갔습니다. 박말레는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밥그릇을 봤습니다. 밥이 식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기자가 12명 왔습니다.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윤재혁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윤정자가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섰습니다. 나란히 기자들이 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윤정식품 회장이 직접 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나란히 윤재혁이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윤정식품 회장 윤정자 씨입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입니다. 카메라가 윤정자를 잡았습니다. 윤정자는 정면을 봤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재혁이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강제 인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저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머니는 제가 모르게 저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3년 전 저희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익명으로 투자해 주신 분이 어머니입니다. 기자들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카메라가 움직였습니다. 윤재혁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머니께 사과드립니다.
10년 전에 지켜드리지 못한 것, 그리고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것.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윤재혁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윤정자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을 봤습니다. 올해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윤 회장님, 10년 전에 아드님 결혼식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정자가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모두가 봤습니다. 윤정자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쫓겨났습니다. 회의실이 멈췄습니다. 윤정자가 이었습니다. 아들 결혼식에서 복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식장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 저는 2시간을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나오기를. 기자들이 봤습니다. 윤정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아들이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말레였습니다.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박말레가 윤정자를 봤습니다. 윤정자가 박말레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래 박말레가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윤재영 옆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기자들이 봤습니다. 박말레가 말했습니다. 저는 박말레입니다. 윤재혁 씨 장모입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날 어머님을 내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한 일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박말레가 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윤정자는 박말레를 봤습니다. 박말레는 윤정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봤습니다. 카메라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75살의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카메라가 그것을 잡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나갔습니다. 카메라가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윤정자, 윤재혁, 박말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말레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힘이 빠진 것처럼 천천히 윤정자가 박말레를 봤습니다. 박말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목덜미가 보였습니다. 75, 늙은 여자였습니다. 윤정자가 말했습니다. 말레 씨, 박말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정자가 이었습니다. 딸 하나 잘 키우셨어요. 박말레가 윤정자를 봤습니다. 윤정자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나쁜 애 아니에요. 엄마를 너무 믿었던 거지. 박말레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윤정자가 일어섰습니다. 박말레 앞에 섰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말레가 그 손을 봤습니다. 주름진 손, 거친 손, 두부를 만들던 손. 박말레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잡았습니다. 윤재혁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두 어머니가 손을 잡고 있는 것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포털 메인에 올라갔습니다.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두부 팔아 800억 키운 어머니, 아들 앞에서 눈물. 윤정식품 회장 윤정자, 10년 만에 아들과 재회. 결혼식에서 쫓겨난 어머니 10년 후 재벌 회장이 되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대단하다. 저런 분이 진짜 대단한 거다.
아들이 사과할 때 눈물 났다. 두부 사 먹어야겠다.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마트에서 윤정식품 두부가 하루 만에 동났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윤정자의 회장실이었습니다. 이태수가 들어왔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회장님, 오늘 하루 매출 집계 나왔습니다. 윤정자가 봤습니다. 이태수가 말했습니다. 평소 대비 340%입니다. 윤정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태수가 웃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됐습니다. 윤정자가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지 않았습니다. 윤정자가 말했습니다. 아직 하나 남았어요. 이태수가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윤정자가 말했습니다. 손자. 주말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공원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공원.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흰 꽃, 분홍 꽃, 바람에 날렸습니다. 윤정자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옥색 재킷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옥색을 입었습니다. 10년 전 한복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의 옥색은 낡고 닳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옥색은 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손수건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발소리였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어오는 숨소리. 윤정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노란 점퍼, 노란 운동화. 학원 가방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왔습니다. 아이가 멈췄습니다. 윤정자 앞에 두 걸음. 아이가 윤정자를 봤습니다. 눈이 컸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눈이었습니다. 아니, 할머니를 닮은 눈이었습니다. 같은 눈이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자가 그 아이를 봤습니다. 9살, 윤시우.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자. 횡단보도에서 신발끈을 묶던 그 아이. 지금 두 걸음 앞에 있었습니다. 윤정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안녕. 시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맞아요. 아빠가 나오라고 했어요. 윤정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 맞아. 시우가 윤정자를 봤습니다. 잠깐. 그리고 옆에 앉았습니다. 벤치에, 할머니 옆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앉았습니다. 윤정자는 그 아이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코, 입, 귀, 재혁이를 닮았습니다. 재혁이가 9살 때 꼭 이 얼굴이었습니다. 윤정자의 손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으려. 그런데 멈췄습니다.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시우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냥 할머니 손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올려놨습니다. 윤정자는 그 손을 봤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그리고 그 손을 감쌌습니다. 두 손으로 꽉.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재혁이었습니다. 서연도 왔습니다. 두 사람이 멀찍이 섰습니다. 벤치를 봤습니다. 어머니와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벚꽃이 날리는 공원에서 나란히. 서연이 말했습니다. 재혁아, 미안해. 진짜로. 윤재혁이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윤재혁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그냥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를 봤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윤정자가 웃었습니다. 크게, 오래. 윤재혁은 그 웃음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웃음, 기억이 났습니다. 오래된 기억, 자신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웃던 그 웃음, 두부를 팔고 돌아와서 저녁을 차리면서 웃던 그 웃음, 똑같았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그 웃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윤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해가 기울었습니다. 벚꽃이 더 많이 날렸습니다. 시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또 만나요? 윤정자가 시우를 봤습니다. 그 눈을 봤습니다. 크고 맑은 눈,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또 만나. 시우가 말했습니다. 언제요? 윤정자가 웃었습니다. 다음 주. 시우가 말했습니다. 내일은요? 윤정자가 웃었습니다. 더 크게. 그래. 내일도. 시우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윤정자는 그 손을 느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이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콩을 갈고 두부를 만들고 숫자를 보고 버텨온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이 손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공원을 나섰습니다. 4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앞에 시우가 뛰어갔습니다. 그 뒤에 윤재혁과 서연이 걸었습니다. 그 뒤에 윤정자가 걸었습니다. 윤정자는 걸으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수건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시우가 달려와서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이끌었습니다. 빨리 오라고. 윤정자가 이끌렸습니다. 작은 손에 기꺼이. 봄 저녁이었습니다. 벚꽃이 날렸습니다. 그 꽃잎 사이로 4사람이 걸어갔습니다. 낡은 손수건은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손수건이 있던 그 자리에 손자의 손이 있었습니다. 10년의 무게가 봄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윤정자는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리고 키웠습니다. 조용히, 혼자, 10년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말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아프다고 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억울하다고 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티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티는 것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은 압니다. 보지 않아도 보이는 사람은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옵니다. 윤정자의 때가 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때도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새벽 4시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윤정자처럼 버텨오신 분, 혹은 내 곁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꼭 한번 연락해 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윤재혁이 10년 만에 전화를 걸었듯이 지금이 딱 맞는 때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